어느덧 세상의 비바람과 따스한 햇살을 번갈아 맞으며 살아온 지 100년이라는 세월, 아니 한 세기를 훌쩍 넘겨 105세가 되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입 밖으로 내어보면 그저 짧은 두 글자에 불과하지만 조용히 눈을 감고 돌이켜보면 참으로 아득하고 무거운 시간의 강이었습니다. 그 기나긴 생의 강을 건너오며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그리고 만남과 헤어짐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혼역, 그 종착역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년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흐르는 가장 쓰라리고 비참한 눈물은 결코 가난이나 육신의 질병 때문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눈물은 다름 아닌 내 배 아파 낳고 내 뼈를 깎아 길러낸 자식들에게서 돌아온 배신당한 기대감, 그로 인해 무너져 내린 마음에서 흐르는 핏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의 벗들이여, 우리 세대는 참으로 우직하게 그리고 때로는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잘 키워놓으면 늙어서 의지가 되겠지. 자식 농사가 곧 내 인생의 유일한 노후 대책이다 라는 그 맹목적이고도 간절한 믿음 하나로 평생의 고단함을 버텼습니다. 뼛골이 빠지도록 일하며 흘린 땀방울은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찬란하게 빛나던 하나뿐인 청춘은 오직 자식의 뒷바라지라는 용광로 속에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심지어 노년에 머물 마지막 남은 흙먼지 날리는 작은 땅쟁기마저도 내 자식이 세상에서 길을 펴고 살 수만 있다면 기꺼이 팔아치우고 빈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면 내 인생의 해가 질 무렵에는 자식들의 따뜻한 온기가 당연히 내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인생의 황혼이 짙게 깔리고 쇠약해진 육신으로 홀로 남겨졌을 때 현실은 우리의 순진한 기대와는 너무도 다르게 흘러감을 목도하게 됩니다. 한없이 살갑던 자식들의 무심하고 바쁜 눈빛, 며느리와 사위가 은연중에 내비치는 차갑고 거리감 있는 태도, 그리고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뜸해지는 전화와 발걸음, 그 서늘한 침묵과 보이지 않는 벽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우리의 앙상한 가슴을 무참히 도려냅니다. 밤잠을 설치며 우리는 어두운 천장을 향해 탄식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모든 걸 바쳤건만 요즘 애들은 참으로 이기적이고 불효막심하다며 자식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100년의 삶을 통째로 관통하며 얻은 가장 서늘하고도 명백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지독한 고통과 가슴 시린 외로움은 자식들이 악하거나 불효해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고통의 진짜 뿌리는 바로 자식에게 내 노후의 행복을 의탁하겠다고 믿었던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뼈아픈 생각의 오류, 그 지독한 착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타인에게 심지어 그것이 핏줄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무게를 지워주는 순간 비극은 잉태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세기를 온전히 살아낸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험난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의 늙은 선배로서 가장 깊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자식을 어떻게 효자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식의 대우를 받을 것인가 하는 헛된 방법론을 가르쳐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억지로 꺾어 내게 맞추려는 노력은 언제나 더 큰 허무와 상처만을
남길 뿐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오늘 여러분이 평생토록 꽉 쥐고 놓지 못했던 그 효도라는 환상을 어떻게 미련 없이 그리고 우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나아가 남은 인생의 덧없는 시간을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지켜낼 수 있는 세 가지의 강력한 자기 보호막을 어떻게 스스로 벼려낼 수 있는지 그 오래된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보호막을 우리 삶에 단단히 두를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어떤 무관심에도 상처받지 않으며 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온전한 자존감과 찬란한 긍지 그리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 속에서 남은 생을 거닐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 짓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앞길을 닦아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럼 제가 건네는 이 100년의 지혜 잠시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나의 오랜 벗들이여, 우리가 노년을 위한 진정한 자기 보호막을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설적이지만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편리를 틀고 있는 아주 오래되고 낡은 환상 하나를 철저하게 부수고 비워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을 내 노후의 보증수표나 살아있는 적금 통장쯤으로 여기는 이른바 효도라는 이름의 투자에 대한 미련입니다. 자식은 결코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우주적인 인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품을 잠시 빌려 세상에 태어났고 각자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독립된 생명체일 뿐입니다. 우리 삶의 궤도에 잠시 교차하여 함께 걸어가는 길동무이지 내 인생의 종착역까지 나를 업고 가야 할 짐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에는 보상 심리 compensation psychology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언가를 강렬하게 희생하고 내어줄 때 무의식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돌려받기를 기대하게 된다는 아주 무서운 마음의 법칙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떠했습니까? 전쟁의 폐허와 지독한 가난 속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면서도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가락에 배부르다며 웃었습니다. 구분 등으로 평생을 일해 번 돈을 자식의 학비로 결혼 자금으로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부모의 사랑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내어줄 때 우리의 무의식은 그 숭고한 사랑의 뒷면에 남몰래 가격표를 붙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 내 청춘을 다 바쳤으니 네가 성공하면 당연히 이 늙은 애비를, 이 병든 어미를 편안하게 모셔야지 라는 보이지 않는 청구서를 자식들의 가슴팍에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너무도 잔인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겪었던 굶주림과는 또 다른 형태의 가혹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전쟁터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불안한 일자리,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우리 자식들은 자신들의 작은 가정을 하나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들에게 늙어가는 부모를 향한 도덕적 의무감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천근만근의 바위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이 부모의 그 거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나 하는 원망과 분노가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반대로 자식의 마음속에는 나는 불효자라는 지독한 죄책감과
부모를 마주하는 것에 대한 회피 심리가 자리 잡게 됩니다.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사랑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이 되어 서로를 짓누르는 족쇄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비극적인 가족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게는 어린 시절 고향에서 함께 뛰어놀던 참으로 성실하고 우직했던 동창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토록 흙먼지를 마시며 고향에서 피땀 흘려 일군 넓은 과수원과 번듯한 집 한 채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다 서울로 유학 보낸 큰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자 아들 기죽이지 않겠다며 그 소중한 고향의 전답을 미련 없이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서울 한복판에 아들 내외가 살 번듯한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지요. 그 친구의 소박한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 내외와 한 지붕 아래 살며 아침이면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뜻한 된장찌개를 먹고 주말이면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남은 여생을 평화롭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꿈이 악몽으로 변하는 데는 채 2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살아온 시대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른 젊은 며느리와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생겨났습니다. 거실에 나가 텔레비전이라도 볼라치면 며느리는 슬그머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아버렸고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은 눈치를 보며 무거운 한숨만 푹푹 내쉬기 일쑤였습니다. 내 돈으로 산 내 집인데도 친구는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조차 눈치를 보며 걷잡을 수 없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며느리가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그 늙은 아버지는 스스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결국 그 친구가 당도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고 비좁은 단칸방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제가 그 친구를 찾아갔을 때 그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맞으며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형서가, 나는 돈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다. 내 평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키운 내 분신에게 내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고 쓰레기처럼 버림받았다는 이 비참함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라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투자했던 효도라는 적금이 부도난 순간 그의 인생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나의 벗들이여 명심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주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흘러갈 뿐 결코 산으로 거슬러 올라오지 않듯이 내리사랑은 자연의 순리이지만 치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인간의 과욕입니다. 자식을 위한 여러분의 눈물겨운 희생을 결코 투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밤낮 없이 일에 자식들을 굶기지 않고 성인으로 무사히 길러내어 세상에 내보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은 부모로서의 위대하고도 거룩한 숙제를 완벽하게 참으로 훌륭하게 끝마친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더 이상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자식 농사가 끝난 그 지점에서부터 남은 시간은 덤으로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묶여있던 마음의 탯줄을 이제 그만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기대를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텅 빈 것 같은 그 마음의 자리에는 비로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그려갈 찬란한 자유가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은 노년을 우아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깨달음입니다.
나의 오랜 벗들이여, 우리가 자식에 대한 그 무겁고도 헛된 기대라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현실의 매서운 비바람을 막아낼 가장 튼튼하고 실질적인 첫 번째 보호막을 우리 삶의 테두리에 굳건히 세워야 할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재정과 공간의 철저한 독립입니다.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돈을 꼭 쥐고 밝히면 참으로 추해 보인다고들 말합니다.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상하고 여유롭게 늙어야지 무슨 놈의 돈 타령이냐, 죽을 때 그 돈을 무덤까지 싸들고 갈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며 핀잔을 주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의 강을 직접 건너와 본 저의 대답은 참으로 단호하고도 명백합니다. 노년에게 있어서 돈이란 단순히 세 끼 밥을 챙겨 먹고 추위를 피할 옷을 사입기 위한 생존의 수단에 머물지 않습니다. 노년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곧 그 사람의 품격 그 자체이며 벼랑 끝에 선 우리의 앙상한 자존심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자 성벽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에 겪는 가난이나 고난은 내일을 향한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될 수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면 언젠가 극복할 수 있는 찬란한 시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해가 저무는 노년, 이미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일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육신에 찾아오는 가난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마저 무참히 짓밟아 버리고 남은 생을 타인의 처분만 기다리는 가련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잔인한 형벌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신체적인 힘과 기능이 점차 쇠퇴합니다. 그리고 몸이 약해지는 것에 반비례하여 타인의 작은 시선이나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은 한없이 예민해지고 서운함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마련입니다. 바로 이런 취약한 시기에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완전히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처지가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필연적으로 쪼그라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보나 모든 건강하고 끝까지 존중받는 인간관계의 중심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적절한 경계선, 바운더리이 존재합니다. 이는 피를 나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한치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내 노후 자금을 내 손에 스스로 움켜쥐고 있는 것은 결코 부모로서 자식에게 인색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늙어가는 나 자신의 비참함을 막아내는 거룩한 일임과 동시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식들의 가정에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평화와 행복을 지켜주는 가장 깊고도 성숙한 차원의 배려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 강단이나 전국 방방곡곡으로 강연을 다닐 때마다 제 또래의 늙은 동지들이나 이제 막 은퇴를 앞두고 노년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언제나 목에 핏대를 세우며 신신당부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눈을 감기 전까지, 아니 여러분의 코끝에 숨이 붙어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내 명의로 된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다 넘겨주지 마십시오. 이 서늘한 조언을 들으면 어떤 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부모와 자식 간에 너무 계산적인 것 아니냐고 반문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제가 직접 목격했던 이웃의 두 할머니, 그 엇갈린 두 삶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예전 제가 살던 동네에는 연배가 엇비슷한 두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할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기고 간 제법 번듯한 재산과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혹은 아이들이 커가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겠다며 앓는 소리를 하며 손을 벌리자 그 할머니는 어차피 내가 죽으면 다 너희들 차지가 될 것 아니냐. 늙은 내가 돈을 쥐고 있어 봐야 무슨 소용이냐며 미련 없이 참으로 시원하게 모든 재산을 자식들 명의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편안한 노후를 의탁하겠다는 생각으로 짐을 싸서 큰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처음 몇 달간은 어머니 덕분에 살았다며 극진히 모시던 자식과 며느리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섭게 그리고 아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수중에 돈 한 푼 남지 않은 채 자식의 공간에 얹혀 살게 된 그 할머니는 어느새 아들 집에서 마치 눈칫밥을 먹는 식모나 짐스러운 불청객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것조차 며느리의 눈치가 보여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야 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에게 과자 한 봉지 사줄 돈이 없어 며느리에게 굽실거리며 용돈을 다 써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기침소리가 자식들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하루 종일 좁은 방구석에 숨죽여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모든 것을 내어준 대가는 자신의 남은 삶을 통째로 자식의 처분 아래 던져버린 채 매일매일을 비참하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 할머니의 삶은 그 궤적을 완전히 달리했습니다. 그분은 자식들의 수많은 간곡한 부탁과 어머니 저희가 평생 모실 테니 집을 처분해서 합치시죠 라는 은근한 압박 속에서도 끝끝내 단호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작고 낡은 주택 한 채와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얼마간의 연금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자식들이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그 낡고 조용한 집에서 홀로 텃밭을 가꾸고 라디오를 들으며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연금이 나오는 날이면 손주들을 당당하게 불러내어 가장 맛있는 불고기를 사 먹이고는 두툼한 봉투에 용돈을 쥐어주며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명절이나 할머니의 생신이 다가오면 자식들은 앞다투어 선물 꾸러미를 들고 할머니의 작은 집으로 찾아와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자식들은 결코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늘 존경 어리고 감사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끝까지 지켜낸 그 작은 경제력과 독립된 공간의 힘이 자식들로 하여금 어머니를 억지로 책임져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언제나 기쁘게 찾아가 뵙고 싶은 든든한 어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의 벗들이여, 그러니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스스로의 공간을 철저히 정돈하십시오. 그것이 비록 도심 외곽의 허름한 전셋집이거나 보잘것없이 작고 초라한 단칸방이라 할지라도 그곳의 문을 오롯이 내 손으로 열고 닫을 수만 있다면 그 공간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온전한 여러분만의 눈부신 왕국입니다. 그 소중한 왕국의 열쇠를 사랑이라는 핑계로 결코 자식의 손에 넘겨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내 주머니에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돈이 들어 있어야만 비로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묵직한 무게가 실립니다. 그리고 내 공간이 자식의 공간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만 자식들과 나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짜증, 간섭이 끼어들 틈이 사라집니다. 그 벌어진 거리의 틈새로 비로소 그리움과
애틋함이라는 아름다운 감정이 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지붕 아래 억지로 가까이 붙어 있다고 해서 가족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적당하고도 서늘한 거리가 서로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존경스럽게 지켜주는 가장 위대한 끈이 됩니다. 재정의 독립 그리고 공간의 독립,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황혼역에 늙고 쇠약해진 모습을 보이며 추해지지 않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한 인간으로서의 찬란한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 스스로 꽉 쥐어야 할 가장 강력하고도 현실적인 첫 번째 방패입니다. 이 방패를 스스로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남은 생은 차가운 바람 앞에 언제 꺼질지 모른 채 타인의 손바닥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가여운 촛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의 긍지 높은 왕국을 마지막까지 굳건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나의 오랜 벗들이여, 우리가 첫 번째 방패로 물질적이고 공간적인 존엄을 굳건히 지켜냈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깊은 상처를 막아낼 두 번째 보호막을 우리 영혼 주위에 단단히 둘러야 할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의 둥지에서 완전히 발을 빼내어 나 자신의 정서적 주권을 되찾는 감정의 자립, 그리고 때가 되면 스스로 무대 뒤로 퇴장할 줄 아는 물러섬의 미학입니다. 이 두 번째 보호막이야말로 노년에 우리가 젊은 세대와 부딪히며 겪게 되는 그 수많은 가슴앓이와 비참함을 막아주는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자식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게 되면 텅 빈 집안에 덩그러니 남겨졌다는 뼈저린 상실감을 겪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두고 빈둥지 증후군 empty nest 신드롬이라 부르지요. 평생을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라는 그 거룩하고도 무거운 역할 하나에만 매달려 살아왔기에 그 역할이 끝나는 순간 이제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허무와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아주 엉뚱하고도 위험한 방식으로 표출되곤 합니다. 바로 다 큰 자식들의 삶에 다시금 끊임없이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본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과 관심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하여 자식들의 둥지에 억지로 발을 밀어넣습니다. 손주들은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며느리와 사위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하고, 집안 살림은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 시시콜콜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듭니다. 다 너희들 잘 살라고 내가 인생을 더 살아봐서 아니까 해주는 소리다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돌이켜보십시오. 방향이 잘못된 친절은 폭력이 되고 경계를 넘어선 사랑은 이내 숨막히는 독단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여러분이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참으로 무서운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며느리, 여러분의 사위는 결코 여러분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식으로 자라나 이제 여러분 자식의 남은 반평생을 책임지고 함께 걸어갈 운명의 반쪽이자 한 가정의 어엿한 주인입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그 새로운 우주에 함부로 침범하여 이래라 저래라 흔들어대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이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행복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무서운 파괴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내 자식의 삶과 선택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펴냈던 나의 인생, 나의 신앙이라는 책에 담아두었던 일화 하나를 여러분께 조용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지위도 제법 높고 점잖은 노신사 한 분이 제 연구실을 찾아와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비통한 얼굴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정말 제 인생을 다 바쳐 아들 하나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는 저를 찾아오지도 않고 제가 어쩌다 아들 집에 들러도 며느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굴며 저를 피하기만 합니다. 가족이 모여도 아무도 제게 마음을 열지 않고 대화가 끊깁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저는 그 노신사에게 아들 집에 가면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찬찬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집안에 먼지가 쌓인 것을 보면 게으르다고 타일러주고, 반찬이 짜면 남편 건강 상한다고 가르쳐주고, 헤프게 돈을 쓰는 것 같으면 아껴 쓰라고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지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훌륭한 조언들 아닙니까?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분에게 아주 단호하고도 구체적인 숙제 하나를 내어 주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부터 딱 한 달 동안만 아들 집에 가시면 철저하게 침묵해 보십시오. 집안이 아무리 어질러져 있어도 절대 치우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국이 아무리 짜고 맛이 없어도 맛이 왜 이러냐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저 식탁에 앉아 며느리가 내어주는 밥을 조용히 맛있게 드신 후 환하게 웃으며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참으로 맛있구나,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예쁘게 잘 살고 있으니 애비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오직 이 말만 하시고 다른 모든 참견은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그 노신사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저의 간곡한 당부에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무렵 그분이 다시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마치 봄볕을 맞은 듯 환하게 피어나 있었습니다. 교수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입을 다물고 그저 웃으며 고맙다고만 했더니 며칠 뒤부터 며느리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저를 위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생선 조림을 정성껏 해놓고는 제 손을 잡으며 아버님 자주 놀러 오시라고 묻지도 않은 집안 이야기를 조잘조잘 꺼내놓더군요. 무뚝뚝하던 아들도 제 곁에 앉아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 알량한 가르침으로 아이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의 벗들이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몸에 익혀야 할 손님 되는 법, 즉 우아한 물러섬의 미학입니다. 자식은 결혼을 하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독립된 타인이며 그들의 집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닌 그들만의 신성한 영토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의 집에 발을 들여 놓을 때는 그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가장 예의 바르고 기품 있는 귀한 손님의 자격으로 가셔야 합니다. 남의 집에 초대받은 점잖은 손님이 그 집 냉장고 문을 함부로 열어보겠습니까? 식탁에 반찬이 맛이 없다고 주인의 솜씨를 흉보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참견은 혀끝에 맴돌더라도 꾹 삼켜내시고 그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잘하고 있다. 고생이 많다. 너희들이 참으로 자랑스럽다는 그 짧고도 다정한 격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말을 줄이고 미소를 늘리는 순간 팽팽하던 세대 간의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지고
자식과 며느리, 사위는 비로소 여러분을 두려운 감시자가 아닌 자애로운 어른으로 마음 깊이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스스로도 자식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곤두서 있던 감정의 에너지를 거두어들여 비로소 온전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보호막, 감정의 자립과 물러섬의 미학은 자식들의 인생을 해방시켜주는 동시에 타인의 반응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상처받던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가장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노년의 지혜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에 자애로운 침묵을 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식들의 행복을 조용히 지켜봐주는 기품 있는 어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오랜 벗들이여, 우리가 앞서 재정의 독립이라는 단단한 성벽을 쌓고 물러섬의 미학이라는 지혜로 자식과의 건강한 거리를 두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시들지 않게 지켜줄 가장 위대하고도 궁극적인 세 번째 보호막을 펼칠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텅 빈 집안의 고요함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 정적을 온전히 내 것으로 끌어안는 찬란한 고독, glorious solitude의 방패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1960년대의 사회적 혼란과 상실감 속에서 방황하던 젊은이들을 위해 고독이라는 병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강조했지만 한 세기를 훌쩍 넘겨 살아온 지금 저는 이 두 가지 단어의 차이를 더욱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여러분, 외로움, loneliness과 고독, solitude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본질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릅니다. 외로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의 빈자리를 타인이 채워주기만을 목베어 기다리는 나약하고도 수동적인 감정입니다. 누군가 찾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아무도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나는 버림받았다, 내 인생은 비참하다며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느낍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언제 울릴지 모르는 자식의 전화기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는 것, 그것이 바로 갉아먹히는 외로움의 병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타인이 없는 빈 공간을 내 스스로 걸어들어가 채우는 아주 능동적이고도 위대한 선택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타인의 요구를 모두 문 밖에 세워두고 오직 나 자신의 영혼과 깊고 고요하게 독대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인생의 모든 의무를 마친 노년에게 찾아오는 이 고요함은 결코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라며 내려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마지막 휴가입니다. 제가 쓴 다른 책 100년을 살아보니 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젊음이 인생의 전성기라고 착각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육체는 비록 청춘일 때 가장 빛날지 모르나 인간의 지성과 영혼이 가장 깊게 무르익는 진정한 황금기는 60세부터 75세 사이입니다. 아니, 배우고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황금기는 80세, 90세, 100세까지도 찬란하게 이어집니다. 이토록 눈부신 지혜의 황금기를 어찌 자식의 방문이나 메아리 없는 세상의 관심을 기다리는데 허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105세가 된 지금도 매일매일 저만의 찬란한 고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조용히 신문을 읽으며 세상의 흐름을 살핍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펜을 들고 글을 씁니다. 제 영혼의 목소리를 원고지에 꾹꾹 눌러 담는 시간이지요.
낮에는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수영장에 가서 물살을 가르며 헤엄을 칩니다. 육신은 늙었으나 물속에서만큼은 저는 여전히 자유로운 청춘입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면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아주 좋은 차를 한 잔 정성스레 우려냅니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나 대충 짝이 안 맞는 컵을 쓰지 않습니다. 찬장에서 가장 아끼는 고운 찻잔을 꺼내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경받아야 할 손님을 대접하듯 저 자신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합니다. 창밖으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곁에 아무도 없어도 제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벅찬 평화와 충만함으로 가득 차 오릅니다. 저는 혼자이지만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인생의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노년에 이르러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을 꽉 채우며 행복해 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설명하기 힘든 아주 기이하고도 강력한 매력이 뿜어져 나옵니다. 자식의 발걸음을 억지로 끌어당기려 애쓰지 않아도 며느리와 사위에게 서운한 티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행복한 노인은 마치 한겨울에 활활 타오르는 따뜻한 화롯불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자식들은 본능적으로 온기가 있는 곳, 평화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혼자서도 우아하게 고독을 즐기며 미소 짓는 부모 곁에 가면 자식들도 마음의 위안을 얻고 치유를 받습니다. 반대로 늘 외롭다며 원망하고 눈물 짓는 차가운 얼음장 같은 부모 곁에서는 자식들도 숨이 막혀 도망치고 싶어질 뿐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따뜻하게 품어 안아야 비로소 내 곁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다가와 손을 내미는 법입니다. 나의 벗들이여,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무의미한 인간관계의 끈을 과감히 잘라내십시오. 그저 시간을 죽이기 위해 혼자 밥 먹는 것이 두려워 억지로 나가는 시끄러운 사교 모임이나 영양가 없는 만남들에 더 이상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젊은 시절 먹고 사느라 까맣게 잊고 지냈던 여러분만의 가슴 뛰는 취미를 다시 찾아내십시오. 도서관에 가서 먼지 쌓인 책을 펼쳐들고 새로운 지혜를 탐구해 보십시오. 남들은 다 늙어서 무슨 주책이냐 할지 몰라도 새로운 외국어를 더듬더듬 배워보거나 캔버스에 물감을 칠해보거나 그저 매일 아침 아무도 없는 고요한 산책로를 혼자 걸어보십시오. 내가 나를 온전히 데리고 노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늙어감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마법입니다. 이 찬란한 고독이라는 세 번째 방패를 여러분의 영혼에 단단히 두르십시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 하루하루 주름지고 쇠약해져 갈지라도 끊임없이 배우고 홀로 사유하는 사람의 영혼은 결코 늙거나 메마르지 않습니다. 타인의 발소리를 기다리던 창문은 이제 그만 닫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내면을 향한 거대하고 아름다운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곳에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고 찬란한 여러분 자신이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오랜 벗들이여, 이렇게 1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건너오며 제가 온몸으로 부딪혀 깨달은 인생의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수많은 인연의 실타래로 얽혀 있었지만 결국 생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진정한 자유란 그 모든 타인에 대한 헛된 기대와 얽매임으로부터 나 자신을 온전히 풀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홀로 이 세상에 와서 각자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걷다가 결국에는
홀로 대자연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고독하지만 위대한 여행자들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을 그저 기력 없이 죽음의 순서만을 기다리는 우울하고 침울한 대합실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또한 자식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희생을 담보로 끊임없이 감정의 빚을 청구하는 무서운 정서적 톨게이트로 만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식이라는 젊은 나뭇가지에 위태롭게 매달려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가여운 넝쿨 식물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쳐도 결코 꺾이지 않으며 대지에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서서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는 한 그루의 거룩하고 독립적인 고목구무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달력의 숫자가 늘어나고 얼굴에 주름이 패였다고 해서 진짜 늙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이 참으로 늙고 추해지는 유일한 순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멈출 때, 그리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을 포기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린 이 세 가지의 보호막, 즉 재정과 공간의 독립으로 존엄을 지키고 물러섬의 미학으로 감정의 자립을 이루며 찬란한 고독을 온전히 즐기는 특권, 이 세 가지 단단한 방패를 여러분의 남은 삶에 두르는 일은 그저 팍팍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한 얄팍한 처세술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한색이라는 잔인하고도 거친 시간에 풍파를 견뎌내고 기어이 여기까지 걸어온 여러분 자신의 그 눈부시고 위대한 생명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예우하고 스스로에게 바치는 최고의 찬사이자 숭고한 의식입니다. 나의 오랜 벗들이여,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이 세 가지 방패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벼려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혹시 지금껏 자식에 대한 서운함으로 남몰래 눈물 짓던 밤이 있으셨다면 이제는 그 눈물을 닦고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귀한 삶의 이야기와 오늘부터 시작할 새로운 결심을 아래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십시오. 100년을 살아온 이 늙은 친구가 이곳에 머물며 여러분이 남겨주신 삶의 발자취와 이야기에 가만히 그리고 따뜻하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만약 오늘 세상을 먼저 살아낸 105세 노인의 이 느릿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 한구석에 작은 평안과 위로의 씨앗이 되었다면 부디 나와 같은 짐을 지고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동년배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따뜻하게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저 또한 큰 힘을 얻어 다음번에도 더 깊고 서늘한 인생의 철학을 듬뿍 담아 여러분의 곁으로 조용히 찾아오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맹목적으로 기대지 않고 온전히 여러분 자신만의 이름으로 피어나는 그 눈부시게 당당하고 찬란한 노년을 제 남은 생에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